억만장자인 한 경영자가 자신의 아버지 무덤에서 한 소년을 발견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를 방해하려던 건 아니에요. 소년이 말했다. 그 남자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무덤을 착각했구나, 꼬마. 그가 대답했지만 소년이 이어서 한 말에 충격을 받았다. 이 이야기는 서울 추모공원에서 시작된다. 그곳은 깊고 차가운 정적에 휩싸여 있었고 늦은 오후의 햇살 아래서도 공기는 고요했다. 하민재의 반짝이는 구두 아래 자갈이 부드럽게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묘비들 사이를 걸으며 손에 하얀 백합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오늘은 그의 아버지 하영태가 세상을 떠난 지 4주년이 되는 날이었고 늘 그렇듯 그는 혼자 찾아왔다. 그는 익숙한 묘비 앞에 멈췄다. 하영태,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꽃다발이 갑자기 그의 손에서 무겁게 느껴졌다. 하고 싶은 말들이 있었다. 비난과 고백이 뒤엉킨 혼란스러운 감정들이었지만 그는 풀어낼 수 없었다. 그러나 매년 그랬듯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꽃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꽃다발의 가장자리를 매만졌다. 마치 그 깔끔함이 말하지 못한 것들을 감출 수 있을 것처럼. 그러다 그는 소년을 보았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소년은 대리석 천사상 그림자에 반쯤 가려져 있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은 마르고 창백했으며 어깨에 헐렁하게 걸친 커다란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소년은 무덤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다. 하민재는 소년이 사과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미안해요. 소년이 속삭이며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를 방해하려던 게 아니에요. 하민재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 말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 무덤에는 다른 누구도 묻혀있지 않았고 묘비에도 다른 이름은 없었다. 그는 목을 가다듬었고 소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며 눈을 크게 떴다. 아! 하민재가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다. 무덤을 착각했구나. 소년은 눈을 깜빡이며 잠시 당황한 듯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소년이 중얼거렸다. 엄마가 여기 할아버지 무덤이라고 했어요. 찾는 법도 알려주셨어요. 하민재의 손이 코트 자락을 꽉 쥐었다.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을 터였다. 그럴 리가 없었다. 소년이 일어나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냈다. 그의 눈빛은 하민재와 묘비 사이를 오가며 망설이면서도 단호했다. 엄마가 삼촌이 우릴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소년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제가 오는 걸 원치 않았지만 저는 알고 싶었어요. 하민재의 숨이 멎는 듯했다. 그는 소년을 뚫어지게 바라봤지만 말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나무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교통소음만 들었다. 맥박이 이성을 압도하며 쿵쾅거렸다. 잠깐,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내 엄마가 누구니? 소년은 머뭇거리며 신발코로 자갈을 문질렀다. 은지. 그가 신중하게 하민재를 살피며 말했다. 강은지. 그 이름은 하민재에게 주먹질처럼 다가왔다. 10년 넘게 그 이름을 듣지 못했다. 고함과 문이 쾅 닫히며 끝난 그 여름 이후로 그는 강은지를 사랑했었다. 충동적이고 격정적인 사랑이었지만 아버지의 위협과 자신의 야망이 그들을 갈라놓았다. 이제 소년 지훈이 너무나 익숙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은지의 눈이었다. 아침마다 거울에서 보는 그의 짙은 갈색 머리칼, 한 세대를 건너뛴 날카로운 턱선. 하민재의 입이 바짝 마르며 물러섰다. 구두가 자갈 위에서 스쳤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다. 묘비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이 덫처럼 느껴졌다. 내가 내 아들이냐? 하민재가 속삭이듯 말했다. 말이 거에 부서질 듯했다. 지훈의 어깨가 움츠러들며 후드티 소매를 꽉 쥐었다. 엄마가 저더러 삼촌을 찾지 말라고 했어요. 그가 중얼거렸다. 삼촌은 신경 안 쓴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알고 싶었어요. 하민재의 갈빗대 아래 텅 빈 고통이 스며들었다.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을 만큼 원초적인 무언가가 뒤섞인 감정이었다. 반박하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지훈의 얼굴에 드러난 진실은 너무도 명백했다. 겁에 질려 턱을 드는 모습까지.
언제부터 알았니? 하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작년부터요. 지훈이 인정했다. 옷장에서 삼촌이랑 엄마 사진을 찾았어요. 물어보니까 엄마가 엄청 화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삼촌 이름을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그의 목소리가 작아지며 거의 사과하듯 들렸다. TV에서 삼촌을 봤어요. 달라 보였어요. 차갑고 세련되고 정장의 낯선 사람처럼. 너무 바빠서 누구를 생각할 틈도 없는 것 같았어요. 하민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현실을 붙잡으려 애썼다. 아들. 10년간 전혀 몰랐다. 일에 몰두하며 과거를 끊어냈던 것이 대처하기보다 쉬웠기 때문이다. 그동안 강은지는 지훈을 홀로 키웠고 그는 전혀 몰랐다. 난 몰랐어. 그가 마침내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그 자신에게도 변명처럼 들렸다. 맹세코, 내가 알았다면. 엄마가 삼촌이 그렇게 말할 거라고 했어요. 지훈이 거의 속삭이듯 말을 끊었다. 자기 마음을 달래려고 관심 있는 척할 거라고 했죠. 그의 눈이 아래로 향하며 어깨가 더 웅크려졌다. 삼촌이 가족을 원하지 않아서 떠났다고 했어요. 하민재가 움찔했다. 그 말은 생각보다 더 아팠다. 은지가 그렇게 믿을 이유가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떠났다. 아버지가 강요한 경력을 택하며 모든 걸 놓았다. 하지만 이건 아니었다.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목소리를 굳건히 하려 했었다. 내 엄마가 틀렸어. 그가 작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난 몰랐어. 알아야 했어. 거기 있어야 했어.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고 어깨를 굳히며 방어적인 태세를 취했다. 침묵이 무겁게 이어지다 하민재가 다시 물었다. 목소리를 고르게 유지하려 했으며 내 엄마가 내가 여기 있는 걸 아느냐? 지훈이 죄책감 어린 표정으로 살짝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일 나가셨어요. 그가 중얼거렸다. 버스 타고 왔어요. 하민재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웃음 같기도 하고 흐느낌 같기도 한 소리였다. 터무니없었다. 10살짜리 소년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할아버지를 만나러 도시를 가로질러 혼자 왔고 그곳에 있어야 했던 그는 정장을 입은 낯선 사람처럼 무기력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알았어. 그가 목을 가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데려다 줄게. 가는 길에 얘기하자. 지훈은 머뭇거리며 무덤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본 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차로 걸어가는 동안 하민재는 묘비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을 힐끗 보았다. 수천 가지 질문이 마음속에서 타올랐다. 답은 나중에 찾기로 했다. 지금 중요한 건 조용히 옆에서 걷는 소년이었다. 작고 겁에 질렸지만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용감한 소년. 집으로 가는 차 안은 조용했다. 오직 엔진의 규칙적인 진동 소리와 가끔 지훈이 조수석에서 작게 훌쩍이는 소리만 들렸다. 하민재는 핸들을 꽉 쥐었고 가죽으로 감싼 그의 손마디는 하얗게 변했다. 그는 서울 추모공원을 떠날 때 자신의 재킷을 지훈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재킷은 너무 커서 소년을 거에 삼킬 듯했지만 지훈은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따뜻함에 감사하는 듯 보였다. 창밖으로 도시는 스쳐 지나갔다. 몇 년 전과 반쯤 낯익고 반쯤 낯선 길들이었다. 하민재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질문들은 그가 정리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쌓여갔다. 처음의 의심은 점차 옅어지며 거친 아픔으로 바뀌었고 지금 그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답을 찾는 것뿐이었다. 강남 아파트 앞에 차를 세웠을 때 도시 외곽에 자리 잡은 소박한 주거지였다. 지훈이 작게 손을 들어 가리켰다. 저기에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민재는 맥박이 세게 뛰는 것을 느꼈다. 갈라진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몇 대의 자전거가 난간에 대충 잠겨 있었다. 강은지가 살 곳이라고 상상했던 곳이 아니었다. 책방을 열고 세계를 여행하겠다는 꿈을 꾸던 그녀였다. 그들은 말없이 계단을 올라갔다. 지훈은 천천히 따라오며 재킷 소매 안에 작은 손가락을 꽉 쥐고 있었다. 3층에 도착해 하민재는 빛바랜 파란색 문 앞에 멈췄다. 아파트 번호는 살짝 비뚤어져 있었고 긁힌 자국 몇 개가 페인트를 흐리게 했다. 그는 머뭇거리며
손을 들어 2번 노크했다. 안에서 빠르고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살짝 열리자 강은지가 틈새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충격으로 커졌다. 잠시 동안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민재의 숨이 목에 걸렸고 오는 길에 준비했던 말들이 갑자기 사라졌다. 은지는 나이를 먹었고 머리는 느슨한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으며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여전히 그녀였다. 틀릴 리 없었다. 뭐야? 그녀의 목소리가 신체로 나왔다. 그녀는 목을 가다듬으며 그와 지훈을 번갈아 보았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하민재가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다. 부탁이야. 은지의 시선이 지훈에게로 옮겨갔다. 소녀는 그의 팔 뒤에 숨어 죄책감으로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이 무너지며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다. 어깨가 내려앉았다. 더 말하지 않고 그녀는 문고리를 풀고 문을 활짝 열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섰고 하민재는 작고 깔끔한 거실을 둘러보았다. 책꽂이에는 오래된 소설들이 가득했고 공기 중에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소파 위에는 그가 어렴풋이 알아보는 손뜨개 담요가 덮여 있었다. 그의 청담동 저택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몇 년간 그가 머물렀던 어떤 곳보다 따뜻했다. 방으로 가, 지훈아. 은지가 속삭이듯 말했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지훈은 망설이며 하민재를 불안하게 쳐다봤지만 엄마의 눈초리에 조용히 복도를 따라갔다. 그의 방 문이 닫히며 하민재와 은지는 침묵 속에 남겨졌다. 지훈이 사라지자마자 강은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팔을 꼬며 눈을 가늘게 뜨고 분노와 배신감이 섞인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뭐 원하는 거야, 하민재? 그녀가 물었다. 설명. 그가 대답하며 목소리가 절박하게 들리지 않도록 애썼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은지가 쓴웃음을 터뜨렸다. 날카롭고 부서지기 쉬운 소리였다. 그걸 물을 권리가 없어. 그녀가 쏘아붙였다. 내가 한 짓 이후로는. 내가 한 짓. 그 비난에 그는 균형을 잃었다. 은지야, 나도 몰랐어. 어떻게 내가. 알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내가 너한테 편지 썼어. 적어도 한 번이라도 아이를 만나달라고 애원했어. 근데 너는 변호사를 시켜서 답장을 보냈지. 우리랑 엮이고 싶지 않다고. 하민재의 가슴이 조여왔다. 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난 편지 받은 적 없어. 모르는 척하지 마. 은지가 날카롭게 끊었다. 내 서명이 있는 편지를 봤어. 하민재. 내 이름으로 나더러 계속 살아가라고. 더 이상 창피 주지 말라고. 그녀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고 매 문장이 그를 찌르며 흔들리게 했다. 그는 그녀를 보며 오해의 틈이라도 찾고 싶었지만 은지의 눈빛은 용서가 없었다. 고통과 분노가 그를 숨막히게 했다. 난 그 편지 안 썼어. 하민재가 억지로 말을 밀어냈다. 맹세해. 은지야, 난 그 아이에 대해 전혀 몰랐어. 알았다면 그만해. 그녀가 공허한 목소리로 끊었다. 이제 상관없어. 너무 늦었어. 그는 멈칫했고 수많은 변명이 혀끝에서 멈췄다. 그들 사이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고 쓰라린 세월과 말하지 않은 진실로 가득했다. 하민재는 머릿속 혼란을 뚫고 생각하려 했다. 누군가 은지의 편지를 가로챘고 아버지의 변호사들이 그 편지를 위조했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 들었다. 너무도 그럴듯했다. 아버지가 그녀와 헤어지라고 강요했던 방식, 은지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보이던 경멸의 눈초리. 은지야, 그가 부드럽게 다시 시도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한 걸음 물러섰다. 내 사과는 필요 없어. 그녀가 말했다. 분노 너머로 지친 기색이 드러났다. 그 아이한테서 떨어져. 너는 이미 충분히 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마지막에서 갈라졌고 하민재의 목구멍이 막혔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그가 거칠고 낯설게 내뱉었다. 난 그 애를 알아갈 기회가 있어야 해. 그녀가 웃었다. 기쁨 없는 공허한 웃음이었다. 자격. 정말. 10년간 침묵한 후에 내가 그 애가 생일마다 창가에 앉아서 너를 기다리는 걸 볼 때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지만 강하게 눈을 깜빡이며 참았다. 지금 와서 영웅 놀이할 수 없어. 하민재, 그는 주먹을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제발. 그가 낮게 말했다. 난 그냥 고치고 싶어. 은지의 어깨가 내려앉았다. 마치 싸울 힘이 완전히 빠져나간 듯했다. 잠시 그녀는 너무 지쳐 보여 그가 그녀의 분노를 잊을 뻔했다. 그러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복도로 물러섰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 애가 나오게 전에. 은지야, 가라고 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마지막 단어에서 부서졌고 눈은 바닥을 향했다. 아빠가 될 기회를 원해? 내가 아는 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그때까지 떨어져 있어. 문이 그의 뒤에서 활짝 열렸다. 하민재는 잠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목이 아팠지만 은지의 눈빛은 논쟁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는 몸을 돌렸고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으며 추위 속으로 걸어나갔다. 문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딸깍 소리와 함께 닫혔다. 하민재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그는 밤새 청담동 저택을 왔다 갔다 하며 가로막힌 편지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은지의 비난, 그녀의 공허한 목소리, 지훈이 엄마가 화낼까 물으며 어깨를 움츠리던 모습, 모든 것이 그를 갈기갈기 찢으며 용서 없이 파고들었다. 아침이 되자 그는 절반쯤 된 절박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아버지의 옛 변호사 문현우를 찾아갔다. 여의도 법률사무소에서 여전히 호두나무 책상 뒤에 앉아있고 10년 전처럼 화려한 금색 명패를 자랑하는 사람이었다. 하민재는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로 그곳에 가지 않았고 오래된 가죽과 진한 향수 냄새가 그를 불편하게 했다. 문현우는 하민재가 예고 없이 나타나자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지만 예의 바른 미소는 여전히 얼굴에 붙어 있었다. 그들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다. 말은 했지만 의미 없는 대화였다. 하민재는 예의를 차릴 시간 낭비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아버지가 나한테 온 편지를 가로챘는지 알아야겠어요. 그가 말했다. 다리 위에서 손가락이 리듬을 탔다. 구체적으로 강은지가 보낸 거요. 현우의 미소가 멈췄고 눈에 순간 불안이 스쳤지만 곧 감췄다. 무슨 말씀인지 잘 빙빙 돌리지 마세요. 하민재가 의도보다 날카롭게 끊었다. 그는 심호흡하며 자신을 진정시켰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현우 씨 이미 알아요. 침묵이 길게 이어졌고 현우의 손가락이 책상 위에서 살짝 움직였다. 마침내 그가 한숨을 쉬며 코를 문질렀다. 내 아버지가 회사 이미지를 걱정했어. 그가 마지못해 인정했다. 가문의 명예를 위협할 수 있는 편지는 모두 막으라고 지시했지. 그 여자가 보낸 편지도 그렇게 처리됐고 그 확인은 가슴에 주먹질 같았다. 하민재의 턱이 굳어졌고 차가운 분노가 속에서 끓었다. 그래서 제 서명을 위조한 거예요? 그가 낮게 물었다. 현우가 시선을 돌렸다. 내 아버지 명령이었어. 그가 중얼거렸다. 최선의 이익을 위한 거였지. 최선의 이익. 하민재가 쓰라리게 반복했다. 제 10년을, 제 아들 10년을 빼앗았어요. 이해하시겠어요?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민재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가로막힌 편지 4본을 받아 손에 쥐었고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색에 진 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그는 강남 아파트로 차를 몰았다.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번의 복도는 더 길게 느껴졌고 매 걸음이 만약에로 무거웠다. 은지가 문을 열었을 때 피곤한 눈과 방어적인 태세를 보이며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난 몰랐어.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나한테 숨겼어. 그는 편지를 내밀었다. 페이지들이 그들 사이에서 떨렸다. 여기, 내가 보낸 거야. 은지는 쳐다보며 의심과 망설임을 보였지만 천천히 받아 첫 페이지를 훑었다. 눈썹이 찌푸려졌다. 그녀의 얼굴은 줄을 읽으며 변했다. 분노가 믿기 어려움으로 그리고 거의 고통으로 바뀌었다. 난 그 편지 안 썼어. 하민재가 부드럽게 말했다. 너나 그 아이가 내가 신경 안 쓴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녀의 손이 떨렸고 손가락이 종이 가장자리를 꽉 쥐었다. 잠시 그녀는 조용히 서 있었고
어깨가 내려앉으며 싸울 힘이 완전히 빠져나간 듯했다. 그럼 그였구나. 그녀가 속삭였다.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함인재는 목구멍을 삼키며 죄책감이 가슴 속에서 뒤틀렸다. 정말, 하지마. 그녀가 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연약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빠르게 눈을 깜빡였다. 시간이 필요해. 그는 멈칫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제발, 그 아이를 만나게 해줘. 고치고 싶어. 은지는 망설였고, 그녀의 눈은 지훈의 방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 복도를 향했다. 한참 후,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어깨를 늘어뜨렸다. 그 애는 너를 알 자격이 있어. 그녀가 인정했다. 은지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조금 더 컸다. 하지만 만약 내가 그 애를 다치게 한다면 함인재 용서하지 않을 거야. 맹세해. 그러지 않아. 그가 재빨리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그를 잠시 더 바라보았다. 지치고 부서지기 쉬운 눈빛이었다. 그러고 나서 옆으로 비켜섰다. 함인재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 복도를 내려다보았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지훈은 카페트 위에 엎드려 레고 더미를 찡그린 얼굴로 집중해서 분류하고 있었다. 그가 다가가자 지훈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고 은지에게 허락을 구하듯 눈을 돌렸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었다. 안녕. 함인재가 어색하게 말을 걸었다. 손은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같이 앉아도 될까? 지훈은 눈을 깜빡이더니 어깨를 으쓱였다. 망설이는 작은 몸짓이었다. 함인재는 그것을 초대라고 여기고 건설 중인 성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일했다. 벽돌을 주고받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함인재의 넥타이는 너무 조였고 셔츠 소매는 풀 때문에 뻣뻣했지만 그는 감히 움직이지 않았다. 깨지기 쉬운 평화를 망칠까 두려웠다. 마침내 지훈이 무뚝뚝한 질문으로 침묵을 깼다. 억만장자는 물건 만드는 법을 아세요? 아니면 그냥 찡그리는 데만 능숙한가요? 함인재는 웃음을 터뜨렸다. 녹슨 듯 낯선 소리였지만 지훈의 입술이 살짝 올라가며 거의 미소에 가까운 표정을 지었다. 억만장자마다 다르지. 그가 대답하며 빨간 벽돌을 밀어주었다. 하지만 나는 실력을 키우려고 노력 중이야. 지훈은 가볍게 콧소리를 냈고 함인재의 가슴속 긴장이 조금 풀렸다. 그들은 다음 1시간을 비뚤어진 탑과 작은 플라스틱 병사를 조립하며 보냈다. 대화는 처음에는 머뭇거리며 이어졌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지훈의 질문은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색, 함인재의 차가 정말 시속 200마일을 달릴 수 있느냐. 그리고 그는 진심과 농담을 섞어 하나하나 대답했다. 지훈의 어깨가 조금씩 풀릴 때마다 안도감이 밀려왔다. 마커스가 사라지자마자 은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팔을 꼬고 눈을 가늘게 뜨며 분노와 배신감 사이의 감정을 드러냈다. 뭐 원하는 거야, 민재? 설명, 그가 말했다. 목소리가 절박하게 들리지 않도록 애썼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은지가 쓴웃음을 터뜨렸다. 날카롭고 부서지기 쉬운 소리였다. 그걸 물을 권리가 없어. 그녀가 매섭게 대꾸했다. 내가 한 짓 이후로는. 내가 한 짓. 그 비난에 그는 균형을 잃었다. 은지야, 나도 몰랐어. 어떻게 내가. 알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내가 너한테 편지 썼어. 적어도 한 번이라도 그 애를 만나달라고 애원했어. 근데 너는 변호사를 시켜 답장을 보냈지. 우리와 엮이고 싶지 않다고. 민재의 심장이 조여왔다. 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난 편지 받은 적 없어. 연기하지 마. 은지가 날카롭게 끊었다. 내 서명이 있는 편지를 봤어. 민재. 내 이름으로 나더러 계속 살아가라고. 더 이상 창피 주지 말라고.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고 매 단어가 그를 찔러 흔들리게 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오해의 틈이라도 찾고 싶었지만 은지의 눈빛은 용서가 없었다. 고통과 분노가 섞여 숨을 쉴 틈을 주지 않았다. 난 그 편지 안 썼어.
민재가 억지로 말을 밀어냈다. 맹세해. 은지야, 난 그 애에 대해 전혀 몰랐어. 알았다면 그만해. 그녀가 공허한 목소리로 끊었다. 이제 상관없어. 너무 늦었어. 그는 멈칫했고 수많은 변명이 혀끝에서 멈췄다. 그들 사이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고 쓰라린 세월과 말하지 않은 진실로 가득했다. 민재는 머릿속 혼란을 뚫고 생각하려 했다. 누군가 은지의 편지를 가로챘고 아버지의 변호사들이 그 답장을 위조했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 들었다. 너무도 그럴듯했다. 아버지가 그와 그녀를 떼어놓으려 했던 방식, 은지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보이던 경멸의 눈초리. 은지야, 그가 부드럽게 다시 시도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한 걸음 물러섰다. 내 사과는 필요 없어. 그녀가 말했다. 분노 너머로 지친 기색이 드러났다. 그 애한테서 떨어져. 너는 이미 충분히 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마지막에서 갈라졌고 민재의 목구멍이 막혔다. 그 애는 내 아들이야. 그가 거칠고 낯설게 내뱉었다. 난 그 애를 알아갈 기회가 있어야 해. 그녀가 웃었다. 기쁨 없는 공허한 웃음이었다. 자격. 정말. 10년간 침묵한 후에 내가 그 애가 생일마다 창가에 앉아서 너를 기다리는 걸 볼 때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지만 강하게 눈을 깜빡이며 참았다. 지금 와서 영웅 놀이할 수 없어. 민재. 그는 주먹을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제발. 그가 낮게 말했다. 난 그냥 고치고 싶어. 은지의 어깨가 내려앉았다. 마치 싸울 힘이 완전히 빠져나간 듯했다. 잠시 그녀는 너무 지쳐 보여 그가 그녀의 분노를 잊을 뻔했다. 그러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복도로 물러섰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 애가 나오게 전에. 은지야, 가라고 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마지막 단어에서 부서졌고 눈은 바닥을 향했다. 아빠가 될 기회를 원해? 내가 아는 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그때까지 떨어져 있어. 문이 그의 뒤에서 활짝 열렸다. 민재는 잠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목이 쓰라렸지만 은지의 눈빛은 논쟁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는 몸을 돌렸고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으며 추위 속으로 걸어나갔다. 문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딸깍 소리와 함께 닫혔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밤새 청담동 저택을 왔다 갔다 하며 가로막힌 편지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은지의 공허한 목소리, 지훈이 엄마가 화낼까 물으며 어깨를 움츠리던 모습, 모든 것이 그를 거칠고 용서 없이 찢었다. 아침이 되자 그는 절반쯤 된 절박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아버지의 옛 변호사 문현우를 찾아갔다. 여의도 법률사무소에서 여전히 호두나무 책상 뒤에 앉아있고 10년 전처럼 화려한 금색 명패를 자랑하는 사람이었다. 민재는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로 그곳에 가지 않았고 오래된 가죽과 진한 향수 냄새가 그를 불편하게 했다. 문현우는 민재가 예고 없이 나타나자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지만 예의 바른 미소는 여전히 얼굴에 붙어 있었다. 그들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다. 말은 했지만 의미 없는 대화였다. 민재는 예의를 차릴 시간 낭비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아버지가 나한테 온 편지를 가로챘는지 알아야겠어요. 그가 말했다. 다리 위에서 손가락이 리듬을 탔다. 구체적으로 강은지가 보낸 거요. 현우의 미소가 멈췄고 눈에 순간 불안이 스쳤지만 곧 감췄다. 무슨 말씀인지 잘 빙빙 돌리지 마세요. 민재가 의도보다 날카롭게 끊었다. 그는 심호흡하며 자신을 진정시켰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현우 씨. 침묵이 길게 이어졌고 현우의 손가락이 책상 위에서 살짝 움직였다. 마침내 그가 한숨을 쉬며 코를 문질렀다. 내 아버지가 회사 이미지를 걱정했어. 그가 마지못해 인정했다. 가문의 명예를 위협할 수 있는 편지는 모두 막으라고 지시했지. 그 여자가 보낸 편지도 그렇게 처리됐고 그 확인은 가슴에 주먹질 같았다. 민재의 턱이 굳어졌고 차가운 분노가 속에서 끓었다. 그래서 제 서명을 위조한 거예요? 그가 낮게 물었다. 현우가 시선을 돌렸다. 내 아버지 명령이었어. 그가 중얼거렸다. 최선의 이익을 위한 거였지. 최선의 이익, 민재가 쓰라리게 반복했다. 제 10년을
제 아들 10년을 빼앗았어요. 이해하시겠어요?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재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가로막힌 편지 4본을 받아 손에 쥐었고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색에 진 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그는 은지의 강남 아파트로 차를 몰았다. 심장은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쿵쾅거렸다. 이번 복도는 더 길게 느껴졌고 매 걸음마다 만약에 라는 생각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문이 열리자 피곤한 눈과 경계하는 모습에 그녀가 나타났다. 그는 숨 한 번 쉴 틈을 주지 않았다. 난 몰랐어.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우리를 숨겼어. 그는 편지 더미를 내밀었다. 그들 사이에서 종이들이 떨리고 있었다. 여기, 이건 내 거야. 은지는 혼란스럽고 경계하며 쳐다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편지를 받아들고 눈썹을 찌푸리며 첫 페이지를 훑었다. 그녀의 표정은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변했다. 분노가 불신으로 녹아들고 곧 고통에 가까운 무언가로 바뀌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게 아니야. 민재가 부드럽게 말했다. 너나 그 애가 내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녀의 손이 떨리며 손가락이 종이 가장자리를 꽉 쥐었다. 잠시 동안 그녀는 그저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다 어깨가 무너지며 마치 싸울 힘이 완전히 빠져나간 듯했다. 그럼 그 사람이었구나. 그녀가 속삭였다. 그건 민재에게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 같았다. 민재는 목이 메어 죄책감이 아프게 조여왔다. 은지, 내가 정말, 하지마. 그녀가 깨지기 쉬운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빠르게 눈을 깜빡였다. 시간이 필요해. 그는 움찔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제발, 그 애를 만나게 해줘. 잘못된 걸 바로잡고 싶어. 은지는 망설이며 복도 쪽을 흘끗 보았다. 지훈의 목소리가 방에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긴 침묵 후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어깨를 떨어뜨렸다. 그 애는 너를 알 자격이 있어. 그녀가 속삭임보다 살짝 큰 소리로 인정했다. 하지만 만약 내가 그 애를 다치게 한다면, 민재, 안 그게, 그가 너무 빠르고 간절하게 맹세했다. 그녀는 피곤하고 연약한 눈으로 그를 한 번 더 쳐다보다 옆으로 비켜섰다. 민재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 복도를 보았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지훈은 카페트 위에 길게 누워래고 더미를 찡그린 얼굴로 집중하며 분류하고 있었다. 민재가 다가가자 깜짝 놀라며 엄마에게 허락을 구하듯 은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 민재가 어색하게 말하며 손을 주머니에 깊이 찔러 넣었다. 같이 앉아도 될까? 지훈은 눈을 깜빡이다가 어깨를 살짝 으쓱했다. 그 작은 망설이는 몸짓을 민재는 초대장으로 받아들이고 조심스럽게 앉았다. 반쯤 지은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일했다. 벽돌을 주고받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재의 넥타이는 너무 조였고 셔츠 소매는 풀 때문에 뻣뻣했지만 그는 깨지기 쉬운 평화를 망칠까 봐 움직이지 않았다. 마침내 지훈이 툭 던지듯 침묵을 깼다. 억만장자는 뭘 만드는 법을 아는 거야? 아니면 그냥 찡그리는 데만 능숙한 거야? 민재는 웃음을 터뜨렸다. 녹슨 듯 낯선 소리였지만 지훈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거의 미소에 가까워졌다. 억만장자마다 다르지. 그가 대답하며 빨간 벽돌을 밀어주었다. 하지만 추는 새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 중이야. 지훈은 코웃음을 쳤고 민재의 가슴 속 긴장이 조금 풀렸다. 그들은 다음 1시간을 비뚤어진 탑과 작은 플라스틱 병사를 조립하며 보냈다. 대화는 머뭇거리며 시작됐지만 점점 꾸준해졌다. 지훈의 질문은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색, 민재의 차가 정말 시속 200마일을 달릴 수 있느냐. 민재는 진실에 서툰 농담을 섞어 답하며 지훈의 어깨가 조금씩 풀릴 때마다 안도했다. 얼마나 남았어요? 강은지가 깨지기 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는 망설이며 동정심이 딱딱한 얼굴선을 부드럽게 했다. 몇 달이에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 치료를 시작하면 6개월 정도일 수도 있어요. 유감입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을 삼켰다. 사과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집에서 기다리는 소년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아마 과학책에 몰두하거나 소파에 늘어져 레고를 만지고 있을 터였다. 지우는 그녀가 서울대학교 병원에 갔다는 것도 몰랐다. 그녀는 늦게까지 일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마음을 바꾸기 전에 떠났다. 무거운 느낌이 밀려왔다. 차갑고 숨막힐 듯한 6개월. 아마 대부분이 치료와 메스꺼움, 병상에서 보내질 터였다. 종양이 제거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빨리 퍼지면 더 적을 수도 있었다. 손가락이 손바닥에 깊이 파고들며 손톱이 세게 눌렸다. 지훈이 혼자 남게 될 터였다. 강남 아파트로 돌아오는 운전은 아뷰리에 붉고 초록으로 번지는 신호등 불빛에 흐릿해졌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 그녀의 손은 감각이 없었고 가슴을 핥히는 공황을 억누르느라 목이 따끔거렸다. 안에서 지우는 소파에 웅크린 채 머리를 뒤로 젖히고 눈을 반쯤 감은 채 잠들어 있었다. 가슴 위에는 책이 펼쳐져 있고 느린 숨소리에 따라 페이지가 살짝 움직였다. 하민재는 옆에 앉아 체스 설명서를 찡그린 얼굴로 넘기고 있었고 넥타이는 의자 팔걸이에 느슨하게 걸려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평범하고 부드러워 은지는 문틀을 꽉 잡아 아플 정도로 유지하며 버텼다. 그녀가 목을 가다듬자 민재가 고개를 들었다. 잠깐 눈이 밝아졌다가 지훈을 향했다. 내가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었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괜찮았으면 좋겠네. 지훈이 나한테 체스에서 빨리 지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어 했거든. 지훈은 눈을 뜨지 않고 작게 콧소리를 냈다. 삼촌이 더 잘하면 되죠. 그가 졸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은지는 막으려 했지만 웃음이 터져 나왔고 그 소리가 긴장을 깨뜨렸다. 민재의 미소도 부드러워졌다. 잠시 동안 나쁜 소식이 없는 척, 6개월이 너무 빨리 달리는 시계가 아닌 척하기가 쉬웠다. 괜찮아. 그녀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애 봐줘서 고마워. 민재는 어깨를 으쓱하며 편하게 보이려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인 것 같아서 그가 말했다. 하지만 눈은 그녀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고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괜찮아? 그녀는 너무 빨리 시선을 돌리며 움찔했다. 응. 그녀가 거짓말하며 신발을 벗고 그가 더 묻기 전에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냥 피곤해. 다음 10분 동안 그녀는 부엌 찬장을 어설프게 뒤졌다. 손이 떨려 접시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 결국 민재가 따라와 문틀에 기대며 팔을 느슨히 꼬았다. 정말 괜찮아? 그가 더 작게 물었다. 응. 그녀가 다시 말했지만 목소리가 그 단어에서 깨졌다. 손으로 입을 가리며 숨이 막혔다. 민재의 얼굴이 어두워지며 조심스러움을 넘어선 걱정이 드러났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가 깨질까 봐 조심하며 손을 뻗었다. 은지, 그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눈을 꼭 감고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뜨겁고 창피하게도 눈물이 흘렀다. 목에 걸린 덩어리가 너무 커서 삼킬 수 없었다. 말을 꺼내자 부서졌다. 나 죽을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6개월 정도라고 했어. 아마도 그 뒤에 침묵은 귀를 먹먹하게 했다. 민재는 굳어버렸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이 축 늘어지며 손가락이 살짝 떨리다 무의미하게 주먹을 쥐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녀의 말이 다른 언어인 것처럼. 그가 거친 목소리로 숨을 내뱉었다. 아니야. 방법이 있을 거야. 뇌종양이야. 은지가 떨리는 숨과 함께 고백하며 말을 끊었다. 수술할 수는 있는데 너무 늦었어. 할 수 있는 게 없대. 민재는 비틀거리며 부엌 카운터를 잡았다. 공기가 무겁고 숨막히게 눌렀다. 그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넘기며 눈을 크게 뜨고 당황했다. 너, 그럴 수가. 진심이야? 6개월. 그건. 미안해. 은지가 부서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뭐가 미안해? 민재가 의도보다 날카롭게 소리쳤고 그녀가 움찔하자 죄책감이 더 깊어졌다. 더 일찍 말하지 않은 거? 10년 동안 애를 숨기고 이제 이걸 내게 던진 거? 내가 뭘 어쩌라고? 애가 다치는 게 싫었어. 은지가 목소리를 높이며 끊었다. 넌 떠났잖아. 민재. 애한테 뭐라고 하겠어?
아빠가 사업하느라 너무 바빠서 신경 안 쓴다고? 난 몰랐어. 민재가 손으로 카운터를 쾅 치며 반박했다. 유리가 흔들렸다. 난 몰랐다고. 은지. 내 편지는 내게 전혀 오지 않았어. 난 절대. 그녀는 얼굴을 가리며 어깨를 떨었다. 상관없어. 그녀가 목이 메어 중얼거렸다. 너무 늦었어. 내가 없어지면 애를 돌봐줘. 그 간청은 모든 비난보다 하민재에게 더 강하게 와닿았고 숨을 빼앗아 갔다. 그는 멍하니 바라보며 목이 조이고 손은 허리 옆에서 무력하게 늘어졌다. 당연하지. 그가 쉰 목소리로 내뱉었다. 당연히 그렇게 할게. 그녀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고마워. 그녀가 속삭였다. 너무 작아서 그가 거의 듣지 못할 뻔했다. 그냥 그 애한테 아직 말하지 말아줘. 아직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때까지. 하민재의 손이 꽉 쥐어졌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그는 반박하고 싶었고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그녀가 싸워주길 애원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으며 마른 목구멍에서 멈춰버렸다. 그는 무력하고 아프게 고개를 끄덕였고 은지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녀는 재빨리 몸을 돌려 손으로 입을 가렸고 어깨가 오므라들었다. 하민재는 그녀의 등을 바라보며 머릿속에서 반쯤 된 사과들이 맴돌았지만 그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무너지기 전에 떠났고 턱이 아프도록 굳어 있었다. 강남 아파트 복도의 불빛은 약하게 깜빡였고 차갑고 무생물 같았으며 그가 계단에 다다랐을 때 다리가 풀려 벽을 따라 주저앉았다. 그의 손은 떨리며 머리카락을 쥐었고 숨은 불규칙한 흐느낌으로 끊겼다. 10년 동안 그는 너무 화가 나고 쓰라려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과거는 그가 도망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쫓아왔다. 6개월, 어쩌면 그보다 적게 몇 주 안에 평생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하민재는 눈을 감고 목을 삼켰지만 눈물은 뜨겁고 무력하게 흘러내렸다. 은지의 상태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악화되었다. 몇 주 만의 두통은 그녀가 오래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약하게 만들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방문은 몇 시간에서 밤을 넘기기까지 길어졌다. 의사들은 선택지를 말했다. 화학요법, 수술, 통증 완화.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항상 문장 끝에서 낮아졌고 충격을 완화하려는 듯했다. 하민재는 신중한 말 뒤에 숨은 진실을 들었다. 시간이 없었다. 그는 매일 방과 후 지훈을 병원에 데려갔고 책가방과 색칠 도구를 챙겼지만 지훈은 손도 대지 않았다. 지훈은 불평하지 않았지만 미소는 점점 작아졌고 은지의 창백한 얼굴을 걱정스럽게 흘끔거리며 말이 중간에 끊겼다. 하민재는 병실 공기가 너무 무겁지 않도록 학교, 공룡, 뭐든지 물어보며 침묵을 채웠다. 은지는 너무 많은 줄과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고 규칙적인 삐삐 소리는 그들이 가진 매 순간이 빌린 시간이라는 잔인한 알림이었다. 그들이 들어가면 그녀는 작고 지친 미소를 지었고 지훈의 얼굴은 항상 그녀를 보면 밝아졌다. 하민재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견디기 힘들었고 죄책감은 매번 더 깊어졌다. 어느 오후 지훈이 창가 안락의자에서 잠들었을 때 은지가 하민재에게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했다. 담요 위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다. 부탁이 있어. 그녀가 속삭였다. 목소리는 날마다 더 쉰 목소리가 되었다. 뭐든지. 하민재는 생각 없이 말했다. 의자를 그녀의 침대 가까이 끌어당겼다. 쓸모없고 너무 늦은 말이었지만 도움이 된다면 1000번이라도 말할 터였다. 그녀는 침대 옆 탁자에 손을 뻗어 닳고 흠집이 가득한 가죽 표지 노트를 더듬었다. 하민재는 그녀가 내밀자 받아들였고 손가락이 그녀의 손에 닿았다. 무겁고 깊이 가라앉는 무게감이 있었고 그가 펼쳤을 때 은지의 손글씨로 가득 찬 페이지, 부드럽고 살짝 기울어진 글씨, 날짜와 여백의 작은 하트들을 보며 목이 조였다. 지훈을 위해 은지가 속삭였다. 목소리가 거칠었다. 두통이 심해졌을 때 몇 달 전부터 쓰기 시작했어. 그 애가 알아야 할 것들, 조언, 추억. 그녀의 숨이 막히며 약하게 쌕쌕거렸고
하민재는 손이 떨리지 않도록 노트를 꽉 쥐었다. 그 애가 좋아할 거야. 그가 말했다. 말은 무겁지만 단단했다. 한 페이지씩 읽게 할게. 은지의 눈은 아직 떨어지지 않은 눈물로 반짝였고 희미한 빛이 반사되었다. 그녀는 목을 삼키며 떨리는 미소를 억지로 지었다. 약속해줘. 그 애를 돌봐줄 거라고. 그녀가 속삭였다. 그냥 기숙학교에 보내거나 유모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애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입술을 다물며 숨이 불규칙했다. 그 애는 너를 필요로 해. 다른 누구도 아닌. 약속해. 하민재가 목이 메어 그녀의 손을 덮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손가락은 그의 손바닥 아래서 연약했고 그는 가볍게 지며 목이 조였다. 곁에 있을게. 맹세해. 그녀의 눈이 감겼고 한 방울의 눈물이 관자놀이로 흘렀지만 손가락이 그의 손을 약하지만 확실하게 잡았다. 고마워. 그녀가 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무 작아서 그가 거의 듣지 못할 뻔했다. 그들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지훈의 가벼운 숨소리와 기계의 낮은 웅웅거림만 들리는 침묵 속에서 하민재는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손마디를 쓸었고 말, 사과, 후회, 추억 이 이빨 뒤에 쌓였지만 말로 하기엔 너무 많았다. 하지만 은지의 숨이 점차 고르게 변했고 속눈썹이 창백한 뺨에 닿았으며 그는 침묵을 이어가게 두었다. 다음 날 은지는 억지로 일어나 앉아 지훈이 침대에 올라오자 그의 옷깃을 고쳐주겠다고 고집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주름진 셔츠를 매만지며 미소는 단단했고 잘생기게 유지하라는 말을 속삭였다. 지훈은 투덜거렸고 뺨은 붉어졌지만 피하지 않았고 창피한 엄마들에 대해 중얼거리며 그녀에게 기댔다. 하민재는 바라보며 목이 아팠고 은지가 준 노트를 꽉 쥐었다. 그는 무릎 위에서 노트를 돌리며 엄지손가락으로 책등을 훑었다. 각 단어는 이전보다 더 무거웠다. 이후 지훈이 민재가 자신의 넥타이를 어설프게 매는 걸 보고 제대로 매는 법을 배우겠다고 고집했을 때 은지는 침대에서 눈을 살짝 감고 작게 웃었다. 너희 아빠 정말 어쩔 수 없다. 그녀가 놀렸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다. 지훈은 코웃음을 치며 민재가 엉망으로 만든 넥타이 매듭을 3개 당겼다. 확실히 알겠네요. 그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아빠 진짜 배워야 해요. 이거 국수 같아요. 민재는 양손을 들어 항복했다. 아, 아빠는 다른 재능도 많아. 그가 반박하며 일부러 토라진 척했다. 예를 들어 배달음식 시키기랑 비서랑 말다툼하기. 그래요. 지훈이 감동받지 않은 채 길게 느렸다. 엄청 유용하네요. 은지가 웃었다. 소리는 얇았지만 진짜였고 민재가 흘끗 봤을 때 그녀의 입술이 올라가고 눈이 부드러운 빛으로 반짝였다. 그 순간 그녀 얼굴에 고통스러운 주름이 펴지며 거의 평온해 보였다. 그 광경은 민재의 가슴을 조였고 숨이 짧고 불규칙했다. 그날 밤 지훈이 소파에서 잠들자 민재는 더 머물렀다. 담요가 턱까지 올라가 있었다. 간호사들은 조용히 드나들며 기계를 조정하고 모니터를 확인했다. 은지의 숨은 느리고 얕았으며 매 호흡이 살짝 떨렸다. 민재는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초침의 똑딱거림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 새벽이 밝아오자 그녀가 몸을 살짝 움직였고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며 시선이 민재에게로 향했다. 흐릿하지만 따뜻했고 입술이 살짝 굽었다. 그는 몸을 숙여 손가락으로 그녀의 손을 찾아 가볍게 잡았다. 그녀가 다시 쥐었지만 너무 약해서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잘하고 있어. 그녀가 속삭였다. 숨보다 조금 더 큰 소리였다. 지훈이 정말 운이 좋아. 그의 목이 메었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눈에 차오르는 것을 막으려 깜빡였다. 다 그의 덕분이야.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난 그냥 따라가려는 거야. 그녀는 약한 웃음을 터뜨리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은 그의 손 안에 가만히 있었고 숨은 점점 느려지며 얕은 숨결로 희미해졌다. 민재는 꽉 잡고 손가락으로 그녀의 손목을 쓸었고 그의 숨은 너무 빠르고 불규칙했다. 해가 커튼을 뚫고 들어와 방을 금빛과 회색으로 물들일 때 그녀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고 입술은 살짝 벌어졌으며
얼굴은 매끄럽고 조용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남아 있었다. 민재의 가슴이 무너졌고 숨이 목구멍에 걸렸으며 그는 몸을 숙여 그들의 얽힌 손에 이마를 대고 어깨를 떨며 숨을 쉬었다. 방은 너무 조용했고 깊고 텅 빈 정적이 감돌았으며 그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숨은 끊기고 부서졌다. 청담동 빌라는 너무 조용했다. 그 정적은 구석구석 스며들어 밤새 이어졌고 벽을 무겁고 차갑게 짓눌렀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유령처럼 그 안을 떠돌았다. 아침을 만들고 점심을 싸고 지훈이 악몽에 시달려 숨을 헐떡이며 깨어날 때마다 문 앞을 서성이며 빈 공간을 채우려 했었다. 그는 장례식 직후 지훈을 집으로 데려왔다. 은지의 언니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동정 어린 목소리로 지훈을 맡기겠다고 제안했지만 민재는 놓아버릴 생각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은지에게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고 이번엔 그 약속을 지킬 작정이었다. 처음 며칠은 장례 준비와 은지의 물건을 정리하느라 정신없이 지나갔다. 민재는 숨 쉴 틈도 거의 없었다. 지훈은 조용하고 굳은 표정으로 뒤를 따랐다. 은지가 준 공책을 구명줄처럼 꽉 안고 눈은 충혈되었지만 울지 않았고 10살 아이치고는 너무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밤이 되면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응시했다. 은지의 마지막 말이 반복되며 서로 뒤엉켰고 각 단어는 날카롭고 아팠다. 죄책감은 그가 지나가는 빈 방마다 더 무거워졌고 너무 큰 침대에 작게 웅크린 지훈의 모습과 턱까지 끌어올린 이불이 떠올랐다. 그는 일상을 채우려 했었다. 7시 아침, 등교, 오후 간식, 식탁에 펼쳐진 숙제. 모든 게 서툴고 어색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억지스럽고 쑥스러웠지만 지훈은 불평하지 않았다. 주로 책만 내려다보며 짧게 대답했고 민재가 학교 이야기를 물어도 좀처럼 고개를 들지 않았다. 집 자체가 적대적이었다. 모든 표면이 너무 깨끗하고 차가웠다. 은지라면 싫어했을 터였다. 초록 식물과 밝은 담요를 들여놓고 책을 모든 평면에 쌓아놓았을 것이다. 민재는 너무 자주 벽을 응시하며 주먹을 꽉 쥐고 공허함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한 번 요리를 시도했다. 서랍에서 찾은 스파게티 레시피로 어설프게 손을 댔지만 결과는 연기와 반쯤 녹은 숟가락이었다. 화재 경보기가 울리자 지훈이 주방 섬 너머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다. 결국 그들은 조용히 배달 음식을 먹었다. 식은 면이 서로 엉겨붙었고 지훈은 포크로 접시를 쿡쿡 찔렀다. 일주일 후 학교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놀이터에서 싸움, 숙제 미제출, 선생님에게 신랄한 말. 민재는 매 회의에 앉아 턱을 꽉 물고 사과하며 재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훈의 무기력한 찡그림은 변하지 않았다. 어느 오후, 며칠 만에 세 번째 전화 후 민재는 대화를 시도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 그가 부드럽게 시작했다. 무슨 일 있는 거지, 아들? 지훈은 어깨를 으쓱하며 소매의 느슨한 실을 만지작거렸다. 아무것도 아냐. 그가 중얼거렸다. 그냥 수학하기 싫은 거야. 학교에서 누가 괴롭히니? 민재가 절망이 새어나오지 않게 했으며 물었다. 아빠한테 말해줄 수 있어. 뭐든지. 지훈의 어깨가 더 올라가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그는 허벅지를 내려다보며 대답을 거부했다. 민재의 가슴이 내려앉았고 실망과 죄책감이 뒤섞였다. 그는 손으로 머리를 문지르며 적절한 말을 찾으려 했지만 모든 문장은 혀끝에서 죽었다. 일주일간 묻고 또 물어도 단답만 돌아오자 그는 포기하고 심리 상담사를 불렀다. 전화로 어설프게 설명하는 동안 지훈은 옆방에 웅크린 채 어깨를 굳히고 있었다. 실패를 인정하는 기분이 싫었지만 은지의 공책은 여전히 지훈의 베개 밑에 있었고 손전등으로 읽은 밤들로 인해 페이지가 구겨지고 닳아 있었다. 심리상담실은 라벤더와 값싼 커피 냄새가 났고 벽은 너무 밝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지훈은 처음 두 세션을 카펫만 응시하며 보내고 짧고 느릿하게 대답하며 소매 속으로 손가락을 꽉 말았다. 민재는 밖에서 기다리며 코트 속 손을 비틀고 가슴을 핥히는 걱정을 억누르며 숨을 쉬려 했었다. 전환점은 3주 후 폭풍이 몰아치던 날 왔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바람이 나무 사이로 으르렁거렸다. 민재는 뜨거운 초콜릿을 만들다 주전자에 손가락을 대고 두 잔을 들고 지훈의 방으로 가 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문이 삐걱이며 열렸고 지훈의 얼굴은 더럽고 피곤해 보였으며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말없이 민재를 들여보낸 뒤 침대에 다시 올라가 무릎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민재는 문간에서 망설이며 두 잔을 들고 있다가 한숨을 쉬고 침대 발치에 앉았다. 조심스레 거리를 유지했다. 한동안 그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밖에서 바람이 울부짖고 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렀다. 민재는 코코아를 불며 말할 줄 모르는 것들로 목이 메었다. 아빠는 엄마가 날 잊을까 봐 걱정돼. 지훈이 갑자기 물었다. 목소리는 작고 거칠었고 손은 담요를 꽉 비틀어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천국에서 말이야. 엄마가 날 기억 못하면 어쩌지? 민재의 가슴이 무너지며 숨이 막혔다. 순간 숨을 쉴 수 없었고 너무 날카롭고 즉각적인 고통의 희청이었다. 그는 잔을 옆으로 놓고 손으로 얼굴을 닦으며 목의 덩어리를 삼키려 했었다. 엄마는 절대 널 잊지 않아. 그가 목이 메어 말했다. 절대로. 너는 엄마의 전부야. 엄마는 너를 무엇보다 사랑했어. 지훈은 코를 훌쩍이며 소매로 코를 닦았다. 정말. 정말. 민재가 불안정한 목소리로 맹세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깨를 조금 풀었지만 곧 얼굴이 일그러지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갑작스럽고 가슴 아픈 흐느낌이 작은 몸을 뒤흔들며 소매 속에서 숨죽였다. 민재는 생각하지 않고 다가가 두 팔로 지훈을 끌어안았다. 지훈은 민재의 옷을 꽉 잡고 얼굴을 그의 가슴에 묻었다. 엄마가 보고 싶어. 그가 목이 메어 말했다. 엄마가 돌아왔으면 좋겠어. 알아. 민재가 속삭이며 눈이 따끔거렸다. 나도 그래, 아들. 나도 그래. 그들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지훈의 눈물이 그의 셔츠를 적시고 숨소리가 헐떡이며 부서졌다. 민재는 꽉 안고 등을 문지르며 울음이 잦아들어 딸꾹질로 변할 때까지 부드럽게 위로했다. 마침내 지훈이 물러나 민재의 소매로 얼굴을 닦았다. 눈은 퉁퉁 부었고 코를 훌쩍이며 희미하게 웃었다. 아빠 요리 진짜 못해. 그가 묵직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진짜 배워야겠네. 민재는 막으려 했지만 웃음이 터졌고 지훈의 눈빛이 부드러워지며 거의 미소에 가까워졌다. 그래, 아마도. 민재가 작게 웃으며 동의했다. 그럼 삼촌이 나한테 가르쳐줘. 하민재가 힘없이 말했다. 지훈은 코를 훌쩍이며 코를 닦았다. 그래봤자 삼촌은 시리얼도 태울걸. 하민재는 코웃음을 치며 가볍게 어깨를 밀었고 지훈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어설픈 미소를 지었다. 하민재의 가슴 속 아픔이 가라앉으며 숨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날 밤 지훈에게 이불을 덮어준 뒤 하민재는 문가에 머물며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았다. 한 손은 여전히 강은지의 공책을 꽉 쥐고 있었다. 청담동 빌라는 여전히 너무 조용하고 텅 비어 있었지만 고통과 죄책감의 매듭은 더 이상 숨막히지 않았다. 희미하지만 꾸준한 희망의 맥박이 그 아래에서 뛰었다. 그는 문을 살짝 닫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약속을 지킬 것이고 모든 것을 바로잡을 터였다. 1년이 지나갔다. 꾸준하고 멈추지 않으며 고통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부드럽게 다듬었지만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다. 저택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더 따뜻하고 생기로 가득 찼다. 벽난로 위에는 사진들이 줄지어 있었고 책꽂이는 페이퍼백 소설과 완성되지 않은 레고 세트로 가득했다. 텅 빈 침묵은 음악 소리, 조용한 웃음소리, 복도를 쿵쾅거리는 발소리, 아침 식사 중 졸린 중얼거림으로 채워졌다. 하민재는 복도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졌다. 세 번째로 매듭이 비뚤어지자 얼굴을 찡그렸다. 그는 넥타이를 핵 잡아당겨 풀며 한숨을 내쉬었다. 손가락은 서툴고 참을성이 없었다. 다시 시도하기도 전에 지훈이 문간에 나타나 과장된 한숨을 쉬며 문틀에 기대섰다. 정말 어쩔 수 없네요.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팔을 꼬았다. 벌써 5번째예요. 4번째야.
하민재가 무뚝뚝하게 정정했다. 그리고 누가 내 넥타이 클립을 안 숨겼다면 이렇게 안 됐겠지. 지훈의 입꼬리가 올라가며 눈이 장난스럽게 반짝였다. 배워야 한다는 신호일지도. 아니면 넥타이 클립이 엉뚱하게 쓰이는 게 지겨운 거거나. 하민재가 코웃음을 치며 넥타이를 지훈에게 던졌다. 지훈은 비명을 지르며 킥킥 웃었다. 계속 까불어. 입 잘 놀리는 녀석. 하민재가 경고했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안 그러면 일주일 내내 도시락 내가 싸야 할걸. 좋아요. 지훈이 코를 찡긋하며 상상 속 먼지를 어깨에서 털어냈다. 적어도 저는 토스트 안 태워. 대답이 너무 매끄러워 하민재는 웃음을 터뜨렸다. 조용한 복도에서 갑작스러운 소리였다. 지훈의 미소가 커졌고 눈이 가늘어졌으며 잠시 동안 지난 몇 달 병실, 조용한 흐느낌, 형광등 아래 너무 창백했던 은지의 얼굴을 잊기 쉬웠다. 그들은 약간의 소란 속에 집을 나섰다. 하민재가 꽃다발을 깜빡 잊을 뻔했지만 그는 한 손으로 꽃을 어설프게 들고 다른 손으로 지훈을 차로 이끌었다. 주머니에서 열쇠가 철컹거렸다. 차 안은 조용했고 햇빛이 창문을 통해 따뜻하고 부드럽게 들어왔다. 서울 추모공원은 변함없었다. 구름 없는 하늘 아래 묘비들이 줄지어 있고 차가운 바람이 스쳐갔다. 하지만 이번엔 지훈이 망설이지 않았다. 어깨를 곧게 펴고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길을 안내했다. 은지의 묘는 떡갈나무 그늘 아래 있었다. 매끄럽고 소박한 비석에 그녀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하민재는 조심스럽게 꽃을 내려놓고 돌 위에 낙엽 하나를 털어냈다. 손가락이 조금 더 오래 머물렀다. 지훈은 옆에 무릎을 꿇고 재킷에서 접힌 종이 조각을 꺼냈다. 손가락이 테이프를 어설프게 다루며 뺨이 살짝 붉어졌지만 그는 단호하게 종이를 비석에 붙이고 양손으로 매끄럽게 폈다. 하민재는 손글씨를 흘끗 보았다. 삐뚤빼뚤하고 잉크가 번졌으며 모서리에 꽃 몇 개가 그려져 있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지훈이 속눈썹 너머로 올려다보며 물었다. 갑작스레 확신이 부족해 보였다. 엉망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민재의 목이 조였고 뭉클함이 빠르고 강하게 올라왔다. 엄마가 좋아할 거야. 그가 신 목소리로 말했다. 목소리가 묵직했다. 완벽해. 지훈이 긴장을 풀며 입꼬리에 가벼운 미소가 걸렸다. 그는 뒤로 물러나 비석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소매의 느슨한 실을 뜯었다. 그들은 한동안 그곳에 있었다. 바람이 떡갈나무 잎을 스치며 따뜻한 햇살이 풀밭을 비쳤다. 지훈이 마침내 일어섰을 때 그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어깨를 풀고 하민재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다. 차 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 하민재는 천천히 일어나 꽃다발과 종이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따라 몸을 돌렸다. 떠날 때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돌아오는 길에 아이스크림을 사러 멈췄다. 지훈은 분필 메뉴판을 보고 신이 났다. 그는 10분 동안 고민하며 눈썹을 찌푸리고 집중하더니 결국 무지개 스프링클을 얹은 쿠키 앤 크림을 골랐다. 하민재는 블랙커피만 주문하며 직원의 놀란 눈초리를 무시했다. 그들은 남산 공원에서 먹었다. 의자 위에서 다리를 흔들며 근처에서 비둘기들이 빵 부스러기를 쪼았다. 지훈은 엄지손가락에 묻은 아이스크림을 핥으며 다가오는 대담한 비둘기를 눈을 가늘게 뜨고 보았다. 비둘기들이 다 멍청한 건가요? 그가 부스러기를 튕기며 물었다. 아니면 도시 비둘기만 그런 건가요? 다 그런 것 같아. 하민재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대답했다. 근데 도시 비둘기는 부끄럼이 덜하지. 지훈이 코웃음을 치며 멍하니 발을 찼다. 햇빛이 그의 머리에 비쳐 끝부분이 황금빛으로 빛났고 하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쳐다보며 가슴이 놀라움과 부드러운 무언가로 조였다. 청담동 저택에 돌아왔을 때 지훈은 복도로 사라지며 책을 정리하겠다고 중얼거렸다. 하민재는 물 한 잔을 가지러 부엌으로 갔지만 움직임이 눈에 들어오자 멈췄다. 은지의 노트가 낡고 익숙한 모습으로 커피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호기심에 그는 노트를 집어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퍼졌고 잉크가 몇 군데 번져 있었으며 그녀의 손글씨는 부드럽게 둥글었다.
중간쯤에서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다. 가장자리가 누렇고 페이지 사이에 끼어 구부러져 있었다. 하민재는 본능적으로 사진을 잡았고 숨이 턱 막혔다. 그와 은지였다. 훨씬 젊었고 포토부스에 빽빽이 들어차 서로 어깨를 감싸고 무심하게 활짝 웃고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 여름이었다. 그녀의 머리는 바람에 흐트러졌고 햇빛이 코에 주근깨를 뿌렸다. 하지만 그의 목을 막히게 한 것은 여백에 희갈겨진 글씨였다. 비좁고 번졌지만 분명했다. 아빠 잘했어. 하민재는 소파에 앉아 손가락으로 잉크를 훑었다. 가슴이 격렬하게 아팠다. 방이 흐릿해지며 가장자리가 부드러워졌고 그는 강하게 눈을 깜빡이며 떨리는 숨을 내뱉었다. 단순한 말, 화려하거나 긴 용서의 말이 아닌 작고 불안정한 5글자였지만 몇 달간 그의 가슴을 묶고 있던 매듭을 풀기에 충분했다. 그는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사진을 조심스럽게 들고 숨을 들이고 깊게 쉬었다. 지훈이 모퉁이에서 고개를 내밀며 궁금하다는 듯 눈썹을 치켰을 때 하민재는 목을 가다듬고 사진을 노트에 조심스럽게 다시 넣었다. 괜찮아요? 지훈이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다. 괜찮아. 하민재가 쉰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단단했다. 정말 괜찮아. 지훈의 눈이 의심으로 가늘어졌지만 더 묻지 않고 다가와 소파에 털썩 앉았다. 그는 리모컨을 낚아채 찡그린 얼굴로 채널을 돌렸다. 하민재는 작게 웃으며 쿠션의 등을 기댔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침묵이 숨막히지 않고 따뜻했고 집안의 빈 공간이 덜 차가웠다. 그날 저녁 그들은 서울 추모공원에 마지막으로 들렀다. 노을이 하늘을 금빛과 푸르게 물들였다. 하민재는 지훈의 손을 잡고 가볍게 지었고 지훈도 작지만 확실하게 지었다. 그들은 은지의 묘 옆에 잠시 서 있었다. 바람은 시원했고 꽃들이 살짝 흔들렸다. 하민재는 손가락으로 비석 가장자리를 훑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가 속삭였다. 그녀에게라기보다는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다. 내가 그렇게 만들게. 지훈이 그에게 기댔고 뺨이 소매에 닿았으며 눈을 감았다. 하민재의 가슴 속 긴장이 풀리며 따뜻하고 단단한 무언가, 고통 사이로 스며든 희망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별이 반짝이기 시작할 때 떠났다. 손은 여전히 얽혀 있었고 발걸음은 가볍고 확신에 차 있었다.